관아의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옥부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얻어맞은 몰골은 산 귀신과 다를 바 없었으나 그녀의 두 눈만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저 멀리 비단 방석에 앉아 자신을 비웃듯 내려다보는 시누이 나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니는 비단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슬픔을 연기했지만 그 입꼬리에 걸린 희미한 미소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인으로 나선 비단 가게 주인은 기름진 얼굴로 뻔뻔한 거짓을 토해내고 있었고 옥분의 남편이라는 자는 끝내 고개를 돌려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죽는 일만 남았다고 모두가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부는 맨바닥에 이마를 찧어 흐르는 피도 닦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비수, 그것은 바로 옥분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 여인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날 마을 최고의 염색장을 운영하던 시댁의 작업장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시댁은 대대로 이름난 염색장으로 그 명성은 옥분의 손끝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누구보다 색을 예민하게 느끼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색을 만들어내는 재주. 그것은 옥분이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그녀를 시댁에 묶어두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약재와 꽃잎을 정확한 비율로 넣어 끓이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며 피어나는 향긋한 증기 속에서도 옥부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비단의 값어치를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놓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염색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누이 나니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값비싼 비단 치마를 끌며 오만하게 걸어들어와 작업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죠. 장부와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나니의 눈초리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일하는 안악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니는 옥분에게 다가와 그녀가 막 끓여낸 염료를 국자로 떠 코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국자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느냐? 곧 한양 김진사 댁에서 사람이 올 것이거늘 이래가지고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있겠어? 옥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의 속도로도 기일은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다가는 색이 곱게 나오지 않을 터였죠. 하지만 나니에게 그런 설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니는 손뼉을 한번 탁 치더니 하인이 들고 온 커다란 포대 자루를 옥분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처음 보는 기이할 정도로 투박한 포대였습니다. 이걸 쓰거라. 내가 특별히 구해온 비법 염료다. 이걸 쓰면 작업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게야. 옥부는 불안한 눈빛으로 포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염료를 다뤄왔지만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묘하고
서늘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포대의 끈을 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곱게 빻은 가루들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마른 약초 조각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염료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인 거부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제가 알던 염료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귀한 비단을 물들일 수는 없습니다. 옥분이 간신히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난이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녀는 옥분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 옷감이나 물들이면 그만이야. 아니면 이 집안에서 내 처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게냐? 오라버니가 밤마다 주막에서 내 신세 한탄을 하던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남편의 이야기까지 나오자 옥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평화. 그것은 언제나 옥분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였죠.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포대를 받아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옥부는 난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정체불명의 염료를 끓는 물에 쏟아부었습니다. 염료가 물에 퍼지는 순간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빛깔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곧 터져나올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저 그것이 자신의 불길한 예감일 뿐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난이가 가져온 비법 염료의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평소라면 꼬박 하루가 걸렸을 작업이 반나절 만에 끝났고 염색을 마친 비단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오묘하고 영롱한 빛깔을 띠고 있었죠. 난이는 완성된 비단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옥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처음으로 칭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비단을 만지는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이물감과 코끝을 맴도는 불쾌한 약초 냄새 때문에 불안감은 오히려 장폭되었죠. 며칠 뒤 비단은 예정대로 한양의 양반댁에 납품되었습니다. 염색장은 큰 거래를 성사시킨 기쁨의 잔치 분위기였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말을 탄 장정 여럿이 횃불을 들고 염색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당장 책임자를 끌어내라고 고함을 질렀죠. 한양 양반 댁의 간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양반댁의 규수가 홀레복으로 맞춘 비단옷을 입자마자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살이 문드러지는 끔찍한 피부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양반은 경로하여 염색장을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라 명했고 그 선봉의 선 간호들은 닥치는 대로 작업장의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새파랗게 질려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분노한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난이가 뛰쳐나와 간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애끓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이라며 통곡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옥분을 향하고 있었죠. 모두 제 불찰입니다. 제가 저 아이를 너무 믿었습니다. 제 동생과도 같은 아이라 설마 가문에 욕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난이의 절규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옥분에게로 쏠렸습니다. 옥분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난이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옥분이 돈 문제로 자주 곤란해했으며 염색장의 비법을 빼내어 다른 곳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옥분이 몰래 정체불명의 약초 가루를 염료에 섞는 것을 보았다는 하인의 증언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그 하인은 난이가 미리 돈으로 매수해둔 자였죠. 모든 증거는 옥분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비법 염료를 가져온 것은 난이었지만 그 염료를 직접 가마솥에 넣고 비단을 물들인 것은 옥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그것을 똑똑히 보았죠. 옥분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염료는 시누이인 난이 아가씨가 준 것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이의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옥분을 향해 역적, 독약이라며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했다며 옥분의 뺨을 후려쳤고 남편은 끝내 그녀를 외면한 채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입고 있던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옥분은 굳게 닫힌 대문을 붙잡고 밤새 울부짖었지만 문은 2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옥분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온몸이 내동댕이 쳐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밤새 꽁꽁 얼어붙은 길바닥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옥분은 자신을 둘러싸고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초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댁의 독을 타 가문을 망하게 하려 한 악독한 며느리.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옥분은 이미 인간이 아닌 요물 취급을 받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돌멩이를 던졌고 어른들은 침을 뱉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거리를 헤매던 옥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주막 앞에서 밤새 기다렸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온 남편은 그녀를 발견하자 마치 벌레라도 본 듯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다오. 그것이 옥분이 남편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옥분은 그대로 강가로 향했습니다. 차라리 이 차가운 물속에 몸을 던져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흙탕물이 스며들어 무거워진 치마를 입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강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난이가 건넸던 그 수상한 염료포대, 그리고 그 안에서 보았던 정체불명의 마른 약초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물질이었습니다. 곱게 빻아 만드는 일반 염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친 형태의 조각. 사건에 정신이 팔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옥분은 미친 사람처럼 다시 무트로 기어 나왔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약초 조각의 정체만 밝혀낸다면 이 모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옥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멸시와 냉대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마을의 모든 상인과 약재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의존해 약초의 생김새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상인들은 행색이 남루한 옥분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약재상은 소금을 뿌리며 그녀를 내쫓기도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낮에는 약재상 주변을 맴돌며 그들이 버리는 약초 찌꺼기들을 뒤졌고 밤에는 산에 올라 직접 약초를 캐며 자신이 봤던 조각과 비교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옥부는 한 약재상 노인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기이한 약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늙은 약초꾼이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칠흑 같던 옥분의 삶에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그 약초꾼이 있다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몸으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약초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수소문 끝에 찾아간 늙은 약초꾼의 오두막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옥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지독한 약초 냄새와 함께 마른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죠. 옥부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며칠 밤낮을 헤매며 자신이 기억하는 약초의 생김새를 그려낸 종이를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돋보기를 꺼내 한참이나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보았소? 노인의 목소리는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저 염색에 쓰이는 재료를 찾고 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버럭 화를 내며 옥분의 손에서 그림을 빼앗아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나는 그런 물건은 본 적도 취급한 적도 없소. 노인의 반응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옥부는 포기하지 않고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알려달라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옥분의 처절한 모습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노인은 한참이나 침묵을 지키다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약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초의 이름은 귀담초라 불리는 맹독초였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순식간에 강렬한 색을 내기 때문에 몇몇 악덕 상인들이 몰래 염료에 섞어 사용하곤 했죠. 하지만 그 독성은 실로 끔찍해서 사람의 살갗에 닿으면 피부를 썩게 만들고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가는 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한 독초였습니다. 옥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비법 염료가 아니라 사람을 해하기 위한 독이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 귀담초를 대량으로 사들인 사람이 없었냐고 말이죠. 그러자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집요하게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옥분의 절박함이 통한 것일까요? 아니면 노인 스스로의 양심이 찔렸던 것일까요?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얼굴을 비단 너울로 가린 한 여인이 찾아와 시세의 10배가 넘는 큰 돈을 주겠다며 귀담초를 대량으로 사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큰 돈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옥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고.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돈을 담아왔던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의 한쪽 구석에는 옥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매화 자수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누이 나니가 자신의 물건에 항상 새겨넣던 가문의 문양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니는 단순히 옥분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옥분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 끔찍한 사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이자 가문을 파멸시키려는 악독한 계략이었습니다. 옥부는 비단 주머니를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니가 꾸민 음모의 실체를 알게 된 옥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니의 주변을 샅샅이 파헤치는 것부터 시작했죠. 밤에는 거지 행색으로 시댁 담벼락 주변을 숨어 지내며 나니의 동태를 살폈고, 낮에는 장터에 밥 짓는 안악으로 위장의 온갖 소문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맹목적인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옥부는 뼈저리게 깨달은 뒤였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옥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니가 이틀에 한 번꼴로 밤늦게 외출을 하는데 그 목적지가 항상 장터의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비단 가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단 가게는 옥분의 시댁에 밀려 장사가 망하기 직전인 곳으로 주인인 배서방은 평소 시댁에 대한 앙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다니던 자였습니다. 경쟁 관계인 두 사람이, 그것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몰래 만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옥부는 어느 날 밤 큰 결심을 하고 나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비단 가게의 뒷문까지 따라간 옥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나니와 배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이 염색장은 우리 차지가 되는 것이요. 양반댁에 보상금을 물어주고 나면 저 늙은이는 알거지가 될 테니 헐값에 넘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지. 배서방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에 이어 나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아래 것은 어찌 되었소?
관아에 쳐넣었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겠지. 일이 계획대로 잘 풀려가니 속이 다 시원하군.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난이는 배서방과 손을 잡고 의도적으로 시댁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독초 사건을 일으켜 가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그 책임을 모두 옥분에게 뒤집어 씌운 뒤 빚더미에 앉은 염색장을 헐값에 통째로 삼키려는 끔찍한 계략이었죠. 사건의 피해자는 옥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난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길러준 부모와 가문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이성을 잃고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옥분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차갑게 식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난이의 목표는 단순한 누명이 아니라 염색장 자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옥분의 복수심은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한 가문 전체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난이와 배서방의 공모 사실을 알게 된 옥분은 그들의 뒤를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이 접선하는 비단 가게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옥분이 거의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갈 무렵 기회는 아주 우연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옥분은 시댁의 담벼락 밑에 숨어 난이의 방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난이의 방에 불이 켜지더니 그녀는 무언가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담벼락의 틈새로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난이는 주변을 살핀 뒤 아궁이에서 불씨를 가져와 품에 안고 있던 서책 같은 것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색장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였습니다. 왜 장부를,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태우는 것일까? 옥분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난이는 장부가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난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옥분은 곧바로 담을 넘어 잿더미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잿더미를 헤치자 기적처럼 완전히 타지 않은 장부의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불길이 미처 닿지 않은 모서리 부분이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 조각을 펼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내용은 옥분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조각에는 최근 거래되었던 비단의 수량과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옥분이 기억하는 실제 거래 내역과는 전혀 다른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장부였습니다. 난이가 오랫동안 염색장에 돈을 빼돌려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죠.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난이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독초를 사용하면서까지 염색장을 무너뜨리려 했는지. 가문은 이미 겉보기만 번지르르 했을 뿐 속은 난이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초 사건은 자신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 모든 것을 덮고 빚더미에 앉은 염색장을 헐값에 경쟁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난이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셈입니다. 옥부는 불탄 장부 조각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난이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옥부는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지옥 같았던 시간을 끝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동이 트자마자 잿물을 뒤집어 쓴 몰골 그대로 시댁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난이의 횡령 증거인 불탄 장부 조각과 약초꾼에게서 받은 난이의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죠. 문을 열어준 하인은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했지만 옥부는 그를 밀치고 곧장 시아버지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 알아낸 모든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난이가 독초를 사용한 것, 경쟁 가게와 공모한 것, 그리고 오랫동안 가문의 재산을 빼돌려왔다는 사실까지 결정적인 증거로 장부 조각과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난이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세뇌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옥분이 내민 증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히려 그녀를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인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냐? 어디서 타다 만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내 딸을 모함해.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난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옥분의 손에 들린 장부 조각을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 아이를 내쫓지만 말고 관아에 넘겼어야 하는 건데, 저 아이가 돈에 눈이 멀어 장부까지 위조해 저를 협박하려 합니다. 제가 그간 가문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누명을 씌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난이의 연기는 실로 완벽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옥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난이는 시아버지의 등 뒤에서 옥분을 향해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난이는 한술 더 떠 옥분이 돈을 훔치려 집에 침입했으며 증거를 위조해 자신을 모함했다며 당장 관아에 고발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고를 받고 달려온 관아의 포졸들 뒤에는 난이와 공모한 비단 가게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거짓 증언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훔친 비단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으며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라고 말이죠. 약초꾼의 증언은 이미 난이가 그의 가족을 해야겠다고 협박하여 입을 막아버린 뒤였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서 절도, 증거 위조, 무고죄까지 뒤집어 쓴 채 포박당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옥사에 갇힌 옥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옥부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마지막 싸움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옥분에 대한 공개 재판이 관아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옥분은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목에 건 채 수많은 구경꾼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재판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난이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난이는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가장 상석에 앉아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고, 비단 가게 주인은 증인석에 앉아 기름진 얼굴로 거짓을 토해내고 있었죠. 사또는 이미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듯 형식적인 신문 몇 마디를 던진 후 옥분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모두가 옥분이 곧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에게도 증인이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을 이 자리에 불러주십시오.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헛소리 말라며 옥분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아의 문이 열리며 남루한 차림의 늙은 약초꾼이 포졸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난이와 비단 가게 주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옥분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실 옥분은 감옥에 갇혀있던 며칠 동안 자신을 동정하던 어린 나조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눈물로 호소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단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청했죠. 옥분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인 나졸이 몰래 약초꾼을 찾아가 옥분이 재판에 증인으로 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을 전했던 겁니다. 증인석에 선 약초꾼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옥분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난이에게 독초인 귀담초를 팔았던 사실과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모두 실토했습니다. 이어서 난이가 자신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해야겠다고 협박하여 그동안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까지 눈물로 고변했습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약초꾼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고 옥분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발악했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된 뒤였습니다. 옥분은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불탄 장부 조각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여인이 가문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염색장의 창고로 사람을 보내 실제 비단의 재고와 장부에 적힌 숫자를 대조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옥분의 서슬 퍼런 외침에 사또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난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옥분의 귓가에는 똑똑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은 곧장 염색장의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난이는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잠시 후 창고를 조사하고 돌아온 포졸들의 보고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양의 최고급 비단이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나니의 방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동계까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비단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해 돈을 횡령해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지자 비단 가게 주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또의 호통과 문초가 시작되기도 전에 바닥에 머리를 박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니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해 염색장을 함께 차지하자고 제안했으며 독초를 구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모든 계획을 그녀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이 나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을 연기하지도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결국 그녀의 입에서도 추악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노름에 빠져 엄청난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가문이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지자 그녀는 이 모든 죄를 옥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가문 전체를 팔아넘겨 마지막 한 몫을 챙기려 했던 것입니다. 옥분의 뛰어난 재주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는 이 끔찍한 계획의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믿고 모든 재산을 맡겼던 시아버지와 자신의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옥분을 향해 돌을 던졌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천하에 모든 거짓이 벗겨진 나니는 그 자리에서 포승줄에 묶여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침내 지긋지긋하고도 길었던 누명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옥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가 관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녀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며 옥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통곡했죠. 하지만 옥분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 스스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셔야 할 짐입니다. 이제 이 가문은 제가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옥분은 그들을 뒤로 한 채 폐허가 되다시피 한 염색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초로 썩어버린 모든 옷감을 마당에 끌어내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오욕을 모두 태워버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옥분은 새로운 시작을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시댁의 낡은 서책들을 모두 뒤지고 산과 들을 헤매며 새로운 염료의 재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새로운 천연 염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기술로 만들어낸 비단은 이전의 어떤 비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띠었으며 색이 바래지 않고 견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옥분이 만든 새로운 비단에 대한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망했던 염색장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옥분은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이제 그녀의 말에 어떤 토도 달지 못하고 묵묵히 그녀를 도울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손으로 쓰러져가는 가문을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명성 높은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녀의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일으켜 세운 옥분은 이제 완벽한 복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관아와 협력하여 난이와 비단 가게 주인이 그동안 빼돌렸던 모든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 환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이가 숨겨두었던 또 다른 차명 재산까지 발견되면서 가문의 재산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어나게 되었죠. 옥분은 이 돈으로 가장 먼저 독초 사건의 피해자였던 양반댁에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들이 입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몇 배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옥분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한 양반은 오히려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염색장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난이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그녀는 하루아침에 몰락한 자신의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와 공모했던 비단 가게는 완전히 몰락하여 문을 닫았고 주인 배서방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복수하는 대신 더 큰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염색장의 일이 늘어나자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죠.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사제를 털어 구휼미를 풀어 마을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옥분의 이러한 행보에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그녀를 살아있는 보잘처럼 여기며 존경을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여인은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강인한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문을 일으켜 세웠으며 원수에게는 비참한 최후를,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실로 완벽한 권선징악의 완성이었습니다. 옥분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경과 명예를 한 몸에 받는 염색장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염색장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이 새로 개발한 쪽빛 염료로 비단을 물들이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값비싼 행색을 한 관리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염색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양에서 온 호조의 관리라 소개하며 옥분의 비단에 대한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는 옥분이 만든 비단을 한참이나 살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나라에 진상할 모든 비단의 독점권을 옥분의 염색장에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이는 가문의 명예를 최고로 드높일 수 있는 실로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옥분 역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가 내민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옥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의 가장 아래쪽에 자신의 도장을 찍기 위해 인주를 묻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옥분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의 가장 아래쪽 관리의 서명 바로 옆에 찍힌 희미한 낙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흐릿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문양. 하지만 그 문양은 옥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감옥에서 병들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누이, 나니의 가문에서만 사용하던 매화 문양과 똑같은 형태의 낙관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니. 하지만 그녀의 흔적이 나라의 일을 한다는 한양의 관리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나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큰 권력을 등에 업고 옥분의 모든 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서늘한 위협. 옥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었지만 그녀의 등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